자, 지금부터 3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송서연입니다. 지금부터 팀 기반 학습을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 모델의 적용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오산대학교 뷰티 코스메틱 계열과 호텔 조리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현장에 보다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육은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뷰티 코스메틱 계열과 호텔 조리 계열은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실습 수행 능력, 고객 대응, 협업, 그리고 현장 문제 해결이 핵심 역량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의 중심 수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동기 저하, 자기주도 학습 부족, 협업 역량 미흡이라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교수법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팀 기반 학습 TBL입니다. TBL은 사전 학습을 하고 개인과 팀의 준비도를 확인한 다음 실제 문제 해결 중심의 팀 활동과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학습 모형입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TBL이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전문대학, 특히 뷰티 코스메틱 계열과 호텔 조리 계열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무 능력을 반영한 TBL 기반 교육 모델을 설계 적용하는 것. 둘째, 그 효과를 정량과 정성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셋째, 전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운영 전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연구 문제로는 학습자의 핵심 역량의 유의미한 변화와 전공 특성 차이 유무, 학습자의 인식 변화 등 검증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이 실제 연구 설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연구 방법과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함께 활용한 혼합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뷰티 코스메틱 계열과 호텔 조리 계열 전공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었고, 전체 분석 대상은 총 53명입니다. 또한 정량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뷰티 코스메틱 계열 학생 3명, 호텔 조리 계열 학생 3명, 총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업 운영은 총 5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고정팀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법 모델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사전학습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전공 이론과 실습 학습 핵심 내용을 학습합니다. 둘째는 개인 및 팀 준비도 확인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점검하고 동시에 팀 안에서 지식을 조율합니다. 셋째는 전공 맞춤형 팀 활동입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실제 산업 현상과 유사한 문제를 팀 단위별로 해결합니다. 넷째는 피드백 및 성찰입니다. 활동 후에는 결과를 돌아보고 학습 경험을 구조화하며 다음 학습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뷰티 코스메틱 계열은 디지털 아트 메이크업 교과목에서 적용되었습니다. 9주차에 사전 설문을 실시하고 10주차부터는 14주차까지 TBL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아트 메이크업 촬영기에 콘셉트 설정, 현장 촬영, 결과 보정과 피드백, 그리고 전시 및 성찰에 이르는 과정을 팀 단위별로 수행했습니다. 호텔 조리 계열은 연애 실습 교과목에 적용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샐러드, 전체, 볶음 조리 등 실제 조리 현장과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식재료 관리, 공정 조정, 원가 절감, 대량 조리 상황의 문제 해결 등을 팀 단위로 경험하였습니다.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사전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고, 측정 변이는 학습 동기,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협업 역량, 수업 만족도였습니다. 이후 20개의 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수업 몰입 경험, 협업 수행 역량,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는 3개의 핵심 요인이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수업 몰입 경험은 학습 동기와 수업 만족도가 통합된 요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그 핵심 역량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TBL은 두 계열 모두에서 학습자의 참여와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수업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TBL의 효과는 전공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호텔 조리 계열에서는 협업 수행 역량의 향상이 크게 나타났고, 이는 조리 실습의 특성상 역할 분담이라든지 공정관리, 팀 단위 수행이 매우 직접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뷰티 코스메틱 계열에서는 수업 몰입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의 향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작품의 콘셉트를 기획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주도적 탐색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성 분석에서도 학생들의 지금 이게 PPT가 긍정적, 안 넘어가는데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PPT야. 예. 네. 셋째, 정성 분석에서도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왔습니다. 예, 예. 예, 정성적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적 분석에서도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혼자 학습할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학습 태도를 바꾸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TBL이 단순히 점수 향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학습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교수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학생들은 팀 활동을 통해서 책임감, 의사소통, 상호 존중, 다양한 관점의 수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관 분석 결과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지.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몰입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반대로 협업 수행 역량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TBL 수업 설계에서 개인 몰입과 팀 협업이 항상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이 두 요소의 균형 잡힌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인 학습 관리 인식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업 안에서는 개인 성찰과 팀 활동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가 갖는 교육적인 의미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TBL이 전문대학 실무계열 교육에서 학습자의 개인 역량과 팀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공 특성에 따라서 TBL 설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텔 조리 계열에는 역할 분담과 공정관리 중심의 협업 과제가, 그리고 뷰티 코스메틱 계열에서는 창의적 기획과 자기주도적 탐색을 강조한 과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팀 활동 뒤에는 자기평가, 개별 피드백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적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다양한 실습 교과로 확산 적용할 수 있고, 향후 교수자 연습 프로그램, 수업 설계 가이드, 평가 루브릭 개발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오사대학교 뷰티 코스메틱 계열과 호텔 조리 계열이라는 그런 한계적 연구 결과이지만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오산대학교 송세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팀 기반 학습을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 모델의 적용이라 그래서 뷰티 코스메틱 계열, 호텔 조리 계열 그 두 개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혼합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딱 시간이 10분 됐고요. 두 번째, 온라인 뉴스 매체와
정책 속 유아교육 AI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란 교수님이 발표하실 거죠. 음, 그 PPT 내리시고 다음 분 준비를 해주시고 그 질의응답은 그 한 번에 몰아서 끝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노트 같은 걸 하나 준비하셔서 간단히 메모를 하시고 그 질의할 거를 좀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제자분 준비되셨으면 화면 띄우시고 진행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와 정책 속 유아 교육 AI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연구는 유아 교육 분야에서 AI가 어떤 언어와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정책이나 사회적 흐름과 같은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유아교육 AI 도입 이면의 담론적 구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론입니다. 21세기 지능 정보 사회로 진입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 생태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는 하나의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이제는 교육의 목적과 교사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의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중등 교육을 넘어 유아교육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AI 도입은 매우 특수한 정책적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디지털 기반 교육 핵심 방안과 유보 통합이라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맞춤형 교육 체제와 디지털 전환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AI 도입을 단순한 기간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적 미래 인재 양성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책적 긍정적 기대가 유아교육 현장의 무조건적 수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아교육은 다른 학교급과 달리 놀이와 돌봄, 신체성과 상호 주관성이 핵심인 그런 영역입니다. 이러한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제 연구들 또한 AI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민감한 데이터 수집이나 정서적 상호작용의 왜곡과 같은 윤리적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에서의 AI 도입을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닌 여러 관점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이를 위해 정책 문서와 뉴스 매체가 AI를 어떻게 언어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어떠한 외부 텍스트와 담론을 인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권력 관계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을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노먼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핵심 방법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페어클로는 언어가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구성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주장합니다. 텍스터, 담론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이라는 3차원 모형을 통해 교육 담론이 어떻게 효율성과 핵심의 언어로 재조직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 대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제도와 논리를 대변하는 정책 문서와 이를 재해석
하여 사회로 확산하는 온라인 뉴스 매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자, 이 두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유아교육 현장에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정책 문서와 뉴스 등 공적 텍스트를 통해 AI 담론이 먼저 형성되고 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OECD나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보고서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담론의 정당화 구조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는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 관련 정책이 본격화된 2022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후 수집된 자료는 3단계 정제 과정을 거쳐서 목적이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뉴스 기사 15건, 정책 문서 10건, 총 25건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페어클로의 3차원 분석 툴로 분석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텍스트 분석에서는 어떤 가치어와 언유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아와 교사가 어떻게 위치지어지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둘째, 담론 실전 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담론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는 이를 디지털 형평성과 아동 권리 등의 거시적 맥락과도 연결하여 해석을 했습니다. 자, 분석 결과입니다. 자, 우선 텍스트 차원에서 정책 문서와 언론의 뚜렷한 대비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정책 문서는 혁신, 대전환 등 낙관적인 구조 계획을 정당화하는 언어에 집중한 반면 뉴스 매체에서는 위험, 과몰입, 정서적 약화 등 양가적이고 경계적인 표현을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AI를 단순히 다분히 논쟁적 대상으로 묘사를 함이 나타났습니다. 행위자 설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정책 분석에서는 AI가 교육을 개선하는 능동적 주체로 제시되고 명사화를 통해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반면 뉴스 매체에서는 교사를 윤리적 매개자로 유아를 권리의 주체로 재현하며 행위자의 다양성을 보이는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즉, 텍스터 차원에서 이미 정책 문서는 기술 낙관론적 담론을, 뉴스 매체는 보호 경계 담론을 형성하였으며 대립적인 이러한 구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어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는 근본적 시각의 차이를 대변하며 다음 단계인 담론 실천의 분석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론 실천 차원에서 상호 텍스터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문서는 OECD 등 외부 권위 담론을 활용해 AI 도입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반면 뉴스 매체는 전문가의 우려와 교사의 혼란, 부모의 불안을 결합해 이를 사회적 논쟁으로 확장하고 재맥락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 정리해 주셔야 담론성, 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아, 상호 담론성에서는 정책 문서는 어, 기술 혁신과 교육 계획의 논리가 한치 의심에 없이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었고요. 반면 뉴스 매체에서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술 중심의 논리와 인간적 돌봄 권리 윤리의 중요함의 관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분석 결과에서는요, 우선 기술 경제 지배 담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맞춤형 지원이나 행정 경감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돌봄과 관계 중심의 유아 교육이 점차 데이터로 환원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의 연구 결과를 마무리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준비를 했었나 봐요.
자, 이와 같이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흐름은 권리와 윤리 형평성의 담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되는지 동의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AI 적용 시 특별한 윤리 보호가 절실합니다. 나아가 기관이나 가정 배경이 다른 기기의 접근성의 격차는 고스란히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디지털 형평성 확보는 기술 도입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육의 AI 활용은 관계 중심, 권리 중심, 윤리 중심의 실천 원리 위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의 특화된 아동 권리 기반 AI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교육 불평등 방지를 위한 공공 지원이 시급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빠르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명료 속에서 가장 인간적 돌봄과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입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어, 온라인 뉴스 매체와 정책 속 유아교육 AI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이정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고, 노먼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 분석 CDA라 그러네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뭐 여러 가지로 도출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후에 다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승철 교수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의회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고찰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화면 띄우시고 곧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광역의회 입법평가 제도의 고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도입한 지가 사실은 4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44년 정도가 되었지만은 저희가 아직 그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지방자치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의회가 기능을 잘 해줘야지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 4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서론, 그 다음에 입법평가 제도의 일반적 논의, 그리고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현황, 개선 방안,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면요. 지방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이 의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역시 입법기능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자치입법권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법을 만드는 거죠. 이 법을 만드는 자치입법권에 거의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자치입법권의 주된 내용인데 사실은 이 자치입법권이 가지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 특히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로 대부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조례라는 게 어떻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동네 헌법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네 헌법.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잘 제정되고 또 집행되어야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 논의에 있어서 뭐 입법평가의 개념 해가지고 보시면 입법이라는 것은 시행이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해서 입법을 핵심적인 건 입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또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과학적 분석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평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입법평가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법평가 왜 해야 되냐? 보시면요. 사실 그 조례가 지금 지방자치가 도입한 지가 44년이 됐는데
조례가 매년 포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조례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조례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조례일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실효성이 있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되고 있죠. 또 이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치 입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평가가 굉장히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입법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입법평가 유형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적 입법평가입니다. 요거는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전 단계에서 입법안의 타당성 효과 비용 분석을 사전에 분석하는 방법이고, 병행적 입법평가는 법안 초안 작성 후에도 심사 의결 단계에서 병행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후적 입법평가는 실제 법령을 실제를 시행을 하고 그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스킵해서 지나가도록 하고요. 대부분 우리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전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가 있는데 사후적 입법평가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사전적 입법평가보다는 사후적 입법평가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두 가지에 대한 비교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입법평가 제도인데요. 국내 입법평가 제도는 국회에서 입법평가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입법평가 제도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입법평가 조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쭉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조례로서 만들어지면서 입법평가에 대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2013년 이후에 이제 조례가 쭉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광역은 전체 17개 정도 광역자치가 단체가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입법평가에 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쭉 지방자치단체별로 언제 했느냐, 그 다음에 주관기관이 어디냐, 주체가 어디냐, 이런 주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주체가 되는가에 따라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입법평가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뭐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전 입법평가와 사후 입법평가를 모두 실시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후만 하고 사전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잘 만들어지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후에 분석을 하는데도 이 사후 분석을 하고 나서 피드백이 잘 되느냐, 피드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전라남도도 그렇고 광주광역시도 다 사전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도 그렇고 기타 자치단체에 보면 대전, 그다음에 세종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2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4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은 시간적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사전 사후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선 방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광역자치단체 이런 거를 실타점을 봤을 적에 경기도처럼 사전 사후 입법 모두를 하는 게 훨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런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자,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현님께서 광역의회 입법평가 제도의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치 입법권의 조례의 중요성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헌법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비교가 너무 적절하시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 지방의회 입법 기능과 개념, 뭐 정의, 목적, 그다음에 사전 사후 입법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 그 질의응답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리 제인스티튜트 동북아 학술저널 연합의 그 발행인이시죠? 우리 조성구 교수님이
그 학술지 평가 정책의 과거와 미래로 지금부터 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그 국내 학술지 평가와 정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기보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요 위에 세 개는 제가 KCI 웹사이트에서 사업의 목적에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지 평가가 왜 중요한가를 좀 고찰해 보면은, 우리 지식이 정책이 되고 사회 변화를 시키는 그런 순환 구조로 연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로 최근에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되면서 우리 국내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좀 더 실감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연구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참고문을 달아서 또다시 인용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술 연구는 글로벌 연구의 확산 도구로서 매우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학술지 관리와 평가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국가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경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우리 동북학술저널협을 많은 분들하고 함께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일본의 KCI 격인 J스테이지와도 좀 접촉을 해왔었고, 그 다음 올 초에는 서울에서 스프링거 한국 담당자분하고도 좀 면담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학술지 사업이 앞으로 평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조금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변국인 일본하고 중국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KCI 격이라고 하는 J스테이지가 있습니다. J스테이지는 분산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 색인되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은 그 색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중앙 집권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학술지 평가를 이게 우리나라처럼 탈락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인용 지수 자체를 구분을 해가지고 1위부터 100위까지 1티어, 101위부터 200위까지 2티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규 임용되려고 하면은 100위권 안에 드는 인용지수 학술지를 논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 개입은 중국이 훨씬 더 높지만, 이것은 매우 높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부가 학술지 평가를 우리 KCI 학술지처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ISSN, 그러니까 연속 간행물을 발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허가를 내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 테러 이런 논문집을 학술지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발간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통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KCI처럼 J스테이지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은, 일본과 중국의 공통점은 오픈 어세스 학술지, 그러니까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오픈 어세스 학술지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J스테이지는 전 세계에 일본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DOI죠, 클래스래프, 그 다음에 스코퍼스까지 전 세계적으로 뿌려주는 역할에 매우 매진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KCI 학술지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함께 좀 더 같이 고민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은 인용지수 중심으로 학술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Q1부터 Q4까지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거냐? Q1이 제일 좋습니다. 상위 25%, Q4는 하위 25%,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역시 낮습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민간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럽하고의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이 인용지수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유럽은 인용지수와 질적평가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질적평가라는 부분이 매우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은 증거 기반의 질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출판이 되어서 사회의 변화를 얼마나 가져왔느냐. 이걸 에비던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문제가 있는 이런 법안이 있었는데 이 논문이 정책 기여를 해서 법이 변화해서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 이 증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도 공통점은 오픈 어세스 학술지가 미국은 매우 중요하고 유럽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본, 중국, 유럽, 미국의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이 공통점은 전부 다 오픈 어세스 학술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외에서 학술지를 보려고 하는데 한 논문 하나 보려고 하는데 한 8만 원 정도 들려고 하면 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 학술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정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연구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지식 생산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에 따라서 결과도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술지 평가, 그다음에 신규 평가 혹은 뭐 계속 평가에서 이런 어떤 모델을 한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KCI가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인데 실제로 KCI 홈페이지에서 사이테이션 인덱스가 안 되고 있는 학술지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무상 공개는 한 9점, 그 다음에 KCI 홈페이지에서라도 색일이 된다면 6점, 그 다음에 자체 학술지에서라도 되면 3점, 아니면은 좀 점수를 낮게 주어서 점진적으로 국내 학술지를 전부 오픈 어세스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한 10년 전부터 제임스 시스템 도입하면서 학술지 평가에서 제임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되는 것처럼 이것도 정책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오픈 어세스 말고 국내에서는 과대하게 학술지를 출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지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학술지 평가에도 조금 반영을 해서 유도해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다가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지 이 왜 그러면 32편 정도로 저는 봤는데 왜 32편인가를 보면은 스코퍼스를 신청할 때 그 기준점이 연평균 한 32편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인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그 숫자가 한 25편 이하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편수가 1년에 뭐 200편, 300편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학술지 적인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정이나 편집 부분에서도 매우 미숙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균형적인 측면, 그다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 KCI 등재 학술지, 후보 학술지는 전부 오픈 어세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픈 어세스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J-스테이지 모델과 같이 등재 학술지를 해외 인용 DB와 전부 다 연계를 해서 국제적으로 잘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학술지는 아니지만 한글로 된 논문들도 요새 번역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학술지에 대해서 인용지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용지수 점수가 학술지 평가에서 매우 한 2점, 3점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질적평가 50, 양적평가 50으로 구분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인용지수,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진 연구자에 의해서 판단된
그런 학술지 평가로 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에 있는 유럽과 미국의 시스템에 결국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을 함께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탐색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네 번째 그 발표해 주신 조성구 교수님 학술지 평가 정책의 과거와 미래. 그 다섯 번째 이리아 교수님도 준비 좀 해주세요. 잠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성구 교수님께서 그 제이스테이지 관련해 갖고 많은 왕래를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옆에서 같이 도움을 드리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프링거 관련된 그 정책 담당자, 그 에디터죠. 담당자로 올해 1월 달에 만나고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네 번째 발표하신 학술지 평가 정책의 과거와 미래라는 내용은 전문가 면담을 통한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누구도 이렇게 그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풀페이지 영문학 수지이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도 있고 이따 뭐 질의응답 할 거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의 그 3세션에 AI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가치 실현과 이용자 수용성 탐색 부제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중심으로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대학원 이리아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AI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가치 실현과 이용자 수용성 탐색입니다. AI가 복지급여를 결정하고 로봇이 어르신을 돌보고 그다음에 챗봇이 위기 상담을 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AI가 과연 공정한지, 이용자가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본 연구는 출발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연구 설계, 분석 결과, 연구 공백과 통합 모형, 그리고 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는 AI 도입 경향이 73.4%에 달합니다. 도입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성과 형평성, 신뢰에 기반한 공공가치가 실현되고 있는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코핑 리뷰 방법론을 적용하여 관련 문헌의 범위와 공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입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연구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무엇인지, 공공 가치는 어떻게 개념화 측정화되고 있는지, 수용성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연구 공백에 관한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주목하실 부분이 이 네 번째 질문 연구 공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아스크 앤 오말리의 스코핑 리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프리즈마 SCR 체크리스트를 준수하였습니다. 국내 8개 데이터베이스에서 2015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문헌을 검색하였고 학술 논문 중 AI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논문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검색 결과 총 1290편이 식별되었고 중복 제거를 거치고 제목, 초록 검토를 거쳐서 113편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측정 도구 미제 시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비대상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 35편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분석 대상 35편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2022년 기점으로 논문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챗GPT 공개 이후 AI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가장 많았고 미국, 유럽 순입니다. 주목할 점은 양적 연구가 80% 정도를 차지했고 공공가치를 포함한 연구는 전체의 28.6%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통합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키워드 빈도를 보면 기성 수용 모델, 인공지능, 이용자 수용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측 알고리즘이나 자동화 의사결정과 관련된 키워드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의 관심이 케어 로봇과 챗봇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학술적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 테마별로 보면 이용자 수용성 측정이 14편으로 가장 많았고요. 정책 거버넌스 연구가 5편으로 가장 적습니다. 수용성을 측정하는 연구는 넘쳐나지만 그 결과 실제 정책 설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룬 연구는 부족합니다. 연구와 실천 현장 사이의 간극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공가치 관련 연구 동향입니다. 공공가치 관련 연구를 보면 공정성이 10편, 투명성이 8편, 책임성이 6편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차원을 통합하여 측정하거나 수용성과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단 6편에 그쳤습니다. 공공가치 연구가 각 차원별로 분절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아우르는 합의된 측정 도구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용자 수용성 관련 연구 동향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이 가장 강한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24편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뢰와 기술 불안이 수용성의 핵심 매개 변수로 작동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발견은 공정성 인식이 AI 수용 의도를 유의미하게 조절한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공공가치와 수용성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연구 공백의 한계와 한계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빠져 있을까? 종단 연구는 전무에 가깝고 실제 사용 행동을 측정한 연구는 5.7%에 불과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고 공공가치 측정 도구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복지급여 선정, 그다음에 위기가구 예측, 돌봄 피로도 판정 등 알고리즘 기반 행정 의사결정 AI에 대한 국내 연구가 단 3편에 불과합니다. 이용자의 삶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가치 훼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인데도 학계의 관심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3층이 통합 모형을 제안합니다. 최상의 구조적 층위에서는 거버넌스 체계와 알고리즘, 감사 원칙이, 중간 서비스 층위에서는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이, 그리고 하단 이용자 층위에서는 유용자 인식과 신뢰 불안이 자리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이 세 층위가 단양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피드백 구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공공가치와 수용성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6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 모형을 구조 방정식이나 다층 모형으로 실증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가장 시급합니다. 또한 3편에 불과한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AI 연구를 국내에서 적극 확대해야 하고 수용성과 공공가치,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로 축적하는 종단 연구 또한 필요합니다. 의도와 행동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실험 설계, 그다음에 극취약계층을 직접 참여시키는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 방법 등이 참여 방법과 복지국가 유형별로 국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8가지를 제안하는데 특히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사 AI 개입 권한 및 역할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법인데요. 공공가치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AI 개입 권한 및 역할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결정이 개입하고 번복할 수 있는 전문직 권한을 직무 기준과 윤리 지침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병행 제도에 의무화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만으로는 구조적 배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복지관이 오프라인 인적 서비스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AI 대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AI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위해서는 이용자 수용성 제고와 공공가치 실현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합니다.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공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이미 복지 현장에 들어와 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 AI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제도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가 이제 5분이 모두 끝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리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그 주재범위 문헌 고찰이죠. 스코핑 리뷰로 해서 한 거. 이리아 교수님? 네, 예. 그 마지막에 발표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보니까 그, 스코핑 리뷰 같은데 주재범위 문헌 고찰 맞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제목만 봐서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 예, 주재범위 문헌 고찰에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 연구를 여러 편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시간이 이제 뭐 한 50분 정도 딱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5분의 발표 내용이 좀 이렇게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교육하고 그다음에 AI에 대한 담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승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동네 헌법, 소위 말하는 과기의회 입법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좀 두드러집니다. 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26분의 참가자가 계시고, 관련된 또 전공분과 또 전공이 아닌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는데 본인의 성함과 소속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서로 여쭤볼 거나. 제가 없으면은 제가 질문하는 수가 있어요. 편하게 하시고, 우리 두 번째, 우리 이정란 교수님한테 이게 잘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유아교육 AI에 관한 비판적 담론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네, 이정란 교수님. 예. 여기에 유보통합이라고 있는데, 유보통합이 뭡니까? 그래서 이게 학교에 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아, 예전에는 유아교육,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이 따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을 했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합쳐서 교육부가 받아 안으면서, 유아교육과 또 보육이,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뭐가 된다? 통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통합이 된 건 아니에요. 저희는 굉장히 이게 이슈죠.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유아교육 관련된 부분과 보육사는 지금 난리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교육 과정이 겹치는 게 아니라 합쳐져 버려서 통합이 돼 버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네네. 난감한 게 많은 것 같던데요. 맞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똑같이 AI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이제 저희 쪽에서도 AI라는 게 도출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우리가 라지 모델 랭귀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말하는 LLM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AI 에이전트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 정도가 아니라 AI 에이전트는 다른 개념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속칭 말하는 우리가 진짜 말하는 인공지능이 AI 에이전트인데, 지금 유아 교육에서 지금 이 AI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5번째 이리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까지 한 4-5년, 2-3년, 4-5년간에 나왔던 AI 기반에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는 더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은
AI를 연구하는 학자나 교수조차도 이거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거 자체를 넘어서는 게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지금 AI 에이전트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던 게 변하는데 지금 AI 두 분한테만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온라인 뉴스하고 정책 속에서 AI에 대한 비판이 그냥 담론에 그치고 다른 걸로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 두 번째는 지금 그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한 4-5년간에 그 이제 연구하셨던 것 중에서 32편인가를 했는데 이거하고 또 다른 속칭 말하는 에이전트가 나왔을 때 어떤 우리의 그 이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분석이 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는 오히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요. 이게 AI 담론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저기 그 마지막에 발표하신 우리 저 이리아 교수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LLM이나 AI 에이전트 얘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은 아까 지금 이재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냐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도 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AI를 사용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가 없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어떤 AI가 이제는 뭐 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변화를 시켜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처음에 저는 이 AI를 논문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기꾼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고, 정말 허위라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오류가 된 정보가 사실로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느 분야든 학습할 수 있는 양들을 다 학습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인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전문가가 검증할 수 없는 자료를 뭐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저기 이제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제 질의가 어, 없고 제가 또 그 다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요. 역으로 이제 한번 우리 이승철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자치입법권의 조례에서 동네 헌법이라 그러는데 AI 관련된 조례들도 앞으로 계속 많이 그 입법화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리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레퍼런스 체크라든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위원들이 있고 그런 그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가 필요한데 인간의 판단의 가치가 아무리 기계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공공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은 역시 판단의 주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크게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그런 조례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편의성은 확보는 되지만은 가치에 대한 결정은 어떤 의원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든지 입법 전문가들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아무래도 경기도가 인원도 제일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도 크고 네, 맞습니다. 그 사전적이나 사후적 입법 평가는 경기도가 거의 모델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또 광역시도가 또 잘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서울 아무래도 큰 지역이 전문가나 인력들이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샘플링 하는 모델이 가장 쉽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대표적이고 서울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발표하시면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그 사후평가 중심으로까지 지금 사전평가는 잘 안 합니다. 경기도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른 90%가 사후평가라 그러셨죠. 예, 대부분 이제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제가 작년에 제주도도 입법평가를 했었는데 제주도도
사전평가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광역도 좀 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일단 우리 네 번째 학술지 평가 정책의 과거와 미래는 조성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잠깐의 우리에 대한 담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조성 교수님이 지금 뭐 J-스테이지라든지요. 그다음에 워낙 우리 뭐 얘기도 많이 했고 요번에 마지막에 1월 달에 스프링거의 에디터가 얘기해 줬던 결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다시 KCI 등재 후보로 10개 지회에서 7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술지 평가 정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10개 지회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주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주세요. 교수님 이 기회. 예. 뭐 저도 이제 행정 업무는 제가 또 이렇게 조금 좀 분업을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은 또 우리 회장님들 편집위원장님 말씀 잘 이렇게 귀담아서 해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올해는 다지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주어진 그런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좀 바라보고 그 방향에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그 NRF에서 인식조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도드라지게 제가 느꼈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두 개의 학술지가 너무 과다하게 출판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우리 학술지 실태 점검에 대해서 이걸 뭐 계속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느냐 이 방법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좀 있다 이렇게 또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더하면 요즘 또 오늘 또 그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요새 뭐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초안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교원 연수 가면 좀 듣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 국내 학술지가 좀 패러다임이 새롭게 좀 변하는 또 그 순간이 아닌가. 그 순간에 지금 막바지에 도달해 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3세션에 참가하신 여러 참가자분들 중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뭐 한두 개 정도만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른 게 없으세요? 제가 혹시 조성구 교수님한테 잠깐 이렇게 질의가 아니라 이 학술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저희 학술지가 나가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제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지극히 생각인데 일단 등재 학술지 후보가 됐으니까 등재지로 가는 단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등재지 이상은 우수 학술지는 국내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성평가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스쿠버시도로 가는 좀 글로벌한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등재지로 가는 그 가운데서 내실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과다된다라는 것은 학술지 자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퀄리티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발표를 모두 마치고 다음 4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